밥드림이라는 이 도시락 배달을 함께 연계해갖고 홀로 사시는 독거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갖다 드리고 있어요. 사각지대가 그걸 결국 해결하는 건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지는 관심인 거잖아요. 서로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구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매력은 너무 좋아요. 뭐 자식들이 있어도 그렇게 빨리 와서 안 해줘. 너무 좋아. 외로운 거 많이 덜고. 여기 아버님은 항상 이 시간대 되면은 현관문도 열어놓고 저희들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네. 저희들이 기다리고 하시는 마음에 더 그냥 얼른 갖다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의 김대홍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수원시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 등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기억하시죠? 세 모녀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고 관할 지자체에서도 이들의 어려움을 몰랐다고 합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의 판박이라고도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연자 소개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춘모 교수님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기복지시민연대 황재경 운영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세모녀 사건, 유서에도 보면은 A4 용지에다가 빽빽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데 교수님이 보실 때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까? 2014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굉장히 다양한 그렇죠. 복지제도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빈틈이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는 신청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실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신청주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신청하기도 어렵고. 신청을 해도 받아주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이제 기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신청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제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발굴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사회보장 급여법을 통해서 발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굴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굴도 제대로 안 되고 신청도 안 되고 발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뭔가 해결을 보기보다는 이렇게 네. 비극적 사건으로 결론 지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 위원장 보시기에는 어때요? 예, 뭐 기본적으로는 정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현장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이제 송파 세모녀 사건하고 겹치는 부분이 그 모녀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제도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제도 자체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고 신청주의에 입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제도 자체가 좀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으로 고용에서 질병으로 그리고 질병에서 복지로 또 다시 회복해서 노동 현장으로 가는 이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마련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복지 제도는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을 연결하고 포괄하는 시스템에서는 맹점이 너무 많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회보장급여법이라는 법을 이제 새로 만들어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그
그 수요자들을 발굴하는 데 이제 집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이게 마련을 했거든요. 사실상 사회보장급여법 자체가 위기가구 발굴을 하고 그 가구를 발굴한 거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또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시스템, 또 제도를 마련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맹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시군구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을 하게끔 돼 있고 또 민간 협력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끔 돼 있고 또 심지어는 거기 더 구체적으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또 공공과 민간이 서로 협치를 통해서 이런 이제 위기가구를 발굴을 하는 그런 시스템은 마련이 됐는데 그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작동이 안 된다. 작동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송파 세모녀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수원 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될 때마다 뭐 정부나 지자체나 다 이구동성으로 뭐 대책을 세운다, 뭐 대안을 마련을 한다 이렇게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과 제도를 집행하는 실제 실행을 통해서 그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이 실행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 의원님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그 세모녀 사건에 대해서 수원역 인근에다가 추모관을 이제 마련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추모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분위기는 어땠어요? 네. 그날 이제 8월 30일 날 저희가 이제 낮 동안 추모관을 운영을 하고 7시에 추모식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비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분향소에 와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민들하고 함께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알려드렸어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사실 그 둘째 따님이 그냥 가려다 한자 적는다라고 시작한 유서가 저희가 너무 슬프고 이제 어떤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미안한 마음을 들게 했고 그리고 먼저 이제 경제 활동을 했던 오빠가 먼저 루게릭병으로 이제 사망을 했고 그 이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둘째 딸이 그 아픈 어머니와 이제 언니를 부양하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려고 정말 애썼던 흔적도 저희가 이제 느꼈고 그 과정에서 죽음을 선택하면서 한자 적는다고 했던 이 심정적인 부분들이 시민들의 눈시울을 많이 붉혔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써주신 글들도 굉장히 많았고 뭐 이렇게 인상 깊었던 건 노숙인들도 많이 수원역 주변에 있으시잖아요.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낀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위로해주는 시민들에게 참 고맙다라고 얘기를 전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지금 뭐 위원장님 말씀만 들어도 제가 진짜 가슴이 찡할 정도로 그냥 가슴이 답답합니다. 답답하고요. 윤 교수님. 이 사건 이후에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들도 나름대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뭐 좀 바꿔보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먼저 뭐 지자체보다도 이제 제일 먼저 이 반응을 나타낸 것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이제 복지 사각지대를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본 것은 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를 개선을 하겠다 해서 이제 9월 1일부로 그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해서 이런 이제 그 지원 개선 방안을 한번 마련을 하겠다 해서 구성을 한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경기도 지사께서는 직접 이제 본인에게 그 한 라인을 개설을 해서 본인 뭐 핸드폰을 공개를 해서 그 바로 연락을 하면은 그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겠다. 뭐 이런 이제 노력이 있는데 저는 좀 이제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사건이 발생이 되면 그때 그냥 이구동성으로 서로 이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좀 일정 기간 지나면 이게 이제 뭐 유야무야로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2014년 송파 그건 마찬가지죠. 때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죠. 아니었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유야무야된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책과 제도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제도 종류를 가지고 복지 제도의 종류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복지 제도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이런 복지 제도가 늘어난다고 해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계속해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복지부에서 지금 그 위기 정보를 예전에 34종에서 이제 으로 발굴을 했는데 39종으로 이제 확대를 한다거나 지금 그 실제 거주지와 그 등록 거주지가 달라가지고 이제 못 찾았기 때문에 지금은 실종 아동과 실종 장애인을 발굴하는 데 쓰고 있는 뭐 경찰의 그 실종 이 찾기 시스템을 여기에도 좀 활용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그러니까 가능할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민의 개인 정보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정책이 이제 많아진다고 해서 실제로는 해결되기는 어렵다라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정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그 정책이 제대로 아까 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정책 개수와 더불어서 수행 인력이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제도의 집행은 복지 공무원이거든요. 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관장님도 나오셨죠. 관장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이 수행 인력과의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그 조화가 깨져 있다. 복지제도의 개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수행하는 인력은 너무 적다. 이렇기 제도가 때문에 없는 거는 아니지만 제도는 전 세계에서 네. 좋다라는 정책은 다 들어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개수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게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제도. 네네네. 그 정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제도를 운영을 하면은 네네. 공무원 수가 좀 적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뭐 증평의 그 모녀라 아니면 뭐 구미의 부자, 그러니까 둘 다 아사한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만든 게 공무원으로 잘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처음 이렇게 선구자처럼 처음에는 이제 관심을 갖다가 이후에는 점점 관심을 안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발굴도 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주셨고 실제로 이제 그런 성과도 있었지만 이게 지속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가 좀 계속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냥 무보수 명예직으로만 유지할 수 있지 않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제 위기 가구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네네. 시청자분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네. 위기 가구라는 게 이제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 기준이나 이 사람들의 어떤 발굴하는 방법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사회보장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보장 급여법 내에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제 위기 사각지대 이제 발굴인데 거기에는 뭐 단전, 뭐 단수, 뭐 도시가스료, 뭐 이런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의 체납 기록들과 아니면 채무 기록이라든지 이런 34종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의 행정 자료를 활용해서 그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위기 가구를 이제 발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발굴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위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위기 가능 가구인 거죠. 그래서 직접 확인해 봐야지 되는 게 맞고. 단전이나 단수나 뭐 이런 건강보험 연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 위기 가구의 징후잖아요. 그런 징후를 보고 발견한다는 거죠. 황 위원장님, 자 위기 가구로 분류가 됐다면 네네. 이 지역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뭐를 좀 어떻게 해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을 좀 보완하면은 이제 위기가구라는 거는 제도적 용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개념이었다면 이제 위기가구라는 게 제도적 용어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료가 체납이 됐다거나 이러면 그 건강보험료를 담당하는 건 건강보험공단이잖아요. 근데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체납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거죠. 통보하고 나면 지자체가 그 통보를 받은 그 명단을 가지고 아까 발굴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발굴이 된 가구들이 위기 가구가 되는 겁니다. 발견이 되면. 지자체에서는 그 위기 가구한테 뭘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분류하고 나면 긴급 지원 제도라고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3개월은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를 다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어려우면 6개월 연장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데 위기가구에 발굴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는 쟁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수원세모녀 같은 경우는 위기가구에 발굴이 되지 않을 여러 가지의 이제 헐거운 그물망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구로 발굴이 되는 뭐 이렇게 한 조사하면 20만 가구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그들은 그래도 저희가 사회가 책임을 지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기가구로 등록이 되면 어떻든 그 시간을 버는 거죠. 3개월, 6개월 벌고 이제 그동안 이제 지역사회에서 동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여러 기관들이 통합적으로 사례회의를 하면서 이 가구를 돕기 위해서 애쓰는 구조는 있습니다.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복지관 관장으로도 지금 역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 사회복지관에서는 이 위기 가구라든지 위기 관리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공조직 안에서 이제 송파세모녀 사건이 있으면서 2016년도에 이제 동복지 허브화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동마다 맞춤형 돌봄 그 전담 공무원을 2명 이상씩 배치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제 그 이전에도 이제 저희 지역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이제 오는 저희는 제도의 어떤 중간에 있다고는 있는 기관이 아니라 이제 주변 머리에 있는 기관이라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 저희는 이제 유연하게 도움을 드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공공의 위기가구 시스템 안에 들어온 가구들을 협조해서 같이 도와드리는 게 있고요. 여기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도움을 청하거나 이웃이 도움을 의뢰하면 저희는 어떤 조건 자체는 사실 없고 가정 방문을 해서 이런저런 이제 저희가 행정 시스템에 접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야기를 통해서 이분이 바라고 아니면 해결했으면 좋겠는 사안들을 좀 유연하게 도와드리는 그 이제 사료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좀 유연하니까 좀 편안하게 다가오시는 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공공하고 민관 협력하면서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은 그 6개월이 지나면 사실 결국 이분이 지역에서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가시는 사후에 지역사회 안에서 이분이 정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전폭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일 진짜 하시네요. 교수님. 자, 그러면 위기 가구를 이제 발굴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안정적으로 지원을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안타깝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안에 이제 잡혀 있는 지금 20만 명을 제가 아까 전에 한번 발굴 나갈 때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긴급복지 지원이나 아니면 뭐 그 기초생활보장이나 이런 거에 혜택을 받는 사람은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그것 이외에 민간 지원까지 이제 합쳐서 이제 지원을 받는 숫자는 한 50%가 되는데, 근데 민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러니까 위기가구로 발굴이 되면 그래도 반수 정도는 지원을 받는다. 그렇지만 그 반수의 지원에서도 한 3% 정도만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3%요? 네. 얼마 안 되네요. 진짜. 아니 근데 그 위기가구라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4종의 그 개인 정보를 이제 개인의 행정 정보를 이제 활용해서 위기가구를 판별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의 사정은 워낙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가서 보면은 뭐 전혀 필요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연결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계세요. 아니면 뭐 복지관 말씀하셨지만 복지관은 그런 뭐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이나 이런 부양 의무자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아주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시고 발굴되면 뭐 흔쾌히 응하시고 그러면 그래도 좋은데 도움을 이제 발굴에 손길을 내밀어도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거부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기초생활보장법을 하면서 어떤 복지는 최소한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국가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편견과 낙인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가능하면 지원을 받지 않아야지 이렇게 송파세모절 사건도 그랬던 거거든요. 그분들이 아마 지원 신청을 했으면 받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받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이제 해결되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도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인생에는 항상 우여곡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순간이 되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될 측면이 아닐까. 제도적인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민의 인식 개선들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청주의 아닙니까? 네네. 꼭 신청을 해야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냐? 네.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발굴을 하더라도 신청을 해야지 이제 네.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청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만든 거고 이제 그래서 발굴을 했다 하더라도 그분도 신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신청하지 않고 주는 나라는 없고요. 근데 이제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고 네. 신청을 해도 제대로 된 지원이 안 된다라는 게 더 큰 게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 빈곤하신 분들은 관계의 빈곤에 이제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극단적인 무기력이나 아니면 고립과 단절에 빠져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신청해라. 누가 신청을 하겠습니까? 신청 못 해요. 그러니까 같이 손잡고 나가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그 절차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간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IT 강국이기 때문에 정보를 그 사람들이 계속 서류를 떼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개인정보 동의만 하면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맞지. 그분들에게 서류를 떼와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신청 절차를 이제 간소화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기준이요. 여전히 높습니다. 점점점 완화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뭐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도 많이 이제 없애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그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기준을 계속해서 이제 낮추고는 있지만 여전히 문턱이 높다. 그래서 빈곤하지만 실제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사각지대인 거고요. 그 사각지대를 복지관에서도 맞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죽어나가는 비극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연관돼서 또 하나 신청주의와 함께 나오는 게 입증주의라고 이제 흔히 네네. 얘기하는데 내가 진짜 가난하다. 네. 나 진짜 곧 죽을 것 같다. 굶어 네. 죽을 것 같다. 라는 거를 스스로 증명을 해야만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증주의. 네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굉장히 치욕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굶고 만다 이러는 분들도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누구든지 위기는 닥칠 수 있고 위기 순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도움을 받는 것들은 최소한의 복지이면서 국민의 권리다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면 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치욕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신청조차도 하지 않는다 이런 건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하여튼간 뭐 신청하는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상담하는 절차든지 뭐 상담, 이런 그렇죠.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공공만 이제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민간 아니면 주변 분들의 이제 도움, 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복지관도 되게 중요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이게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치욕적인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도움이 필요하면 당연히 도움을 요청해야지 이러는 거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네. 제가 일본 특파원을 한 3년 했어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 이게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보니까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해갖고 하는데 결국 말이 거창한 거지 사실은 이웃집 잘 돌보기 뭐 이런 거더라고요. 간단히 얘기하면요. 이거 보는데 그런 것이 잘 발달됐으면은 이런 그 송파 또는 뭐 수원 세모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또 막을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예전에 이제 가난했지만 공동체가 살아있을 때는 그런 빈곤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다 같이 빈곤할 수는 있지만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공동체가 살아있을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공동체만 의존한다라는 것들은 실제로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를 어떤 식으로든 살릴 수 있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냐. 적어도 인사를 하고 뭐 잘 안 보이면 확인도 하고 뭐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해주시면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차라리 조금 이상해 보이면 신고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신고를 해서 그분이 괜찮아요. 그러면 너무 다행이고요. 그 신고를 통해서 사람이 발견되고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조금 이상해 보이면 차라리 신고를 해주십사. 주변에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연결해 주십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살아있지는 않지만 공동체가 그래도 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대한 뭐 지지나 연대가 사회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약간 좀 이상해 보이거나 좀 뭔가 확인이 필요하면 꼭 그냥 이상하다라고 지나가지 마시고 뭐 좀 신고라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중 하나가 이웃의 관심이 될 수가 있는데요. 경기도 안산시 일동 주민들은 이웃이 이웃을 돌본다는 생각으로 마을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안산시 일동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마을관에서 반찬 배달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버님 밥 드리면서 반찬 배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경기도 안산 일동 주민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홀로 사는 어르신들께 밥과 반찬을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전달하면서 어르신들 안부와 건강을 살피는 건 기본. 네. 아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갖다 드리니까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바로 안 드실까 싶어 상을 차려 드립니다. 어머님 식사 입맛에 맞으세요? 그냥 도시락 배달은 일주일에 2차례. 동네 어르신을 챙기는 주민들은 지역 내 마을 기업인 우리마을연구소 퍼즐 협동조합원들, 안산 일동 주민들 스스로가 이웃이 이웃을 돌보자는 데 의기투합해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퍼즐은 이제 일동에서 자치활동을 하던 주민들이 모여서 아예 이제 작정하고 동네 일 좀 해보자.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이 느끼는 문제나 이런 것들 우리 좀 스스로 주민들이 좀 풀어보자라고 해서 만든 협동조합이에요. 안산 일동 인구는 2만 7천여 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대부분인 원도심 지역입니다. 아파트 지역처럼 정비되진 않았지만 이웃들 사이는 돈독합니다. 주민들의 역량
주민들이 되게 좋은 동네예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건 결국 해결하는 건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진 관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그런 이제 여기 마을관리, 행복마을관리소가 하는 공공서비스가 당연히 이제 다행히도 우리 동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밀착해서 주민들의 어떤 문제나 어떤 필요들에 대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고 서로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구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이 이웃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마을 해결사인 셈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마을을 위해 가장 열심히 챙기는 것은 어르신들의 안부. 아, 여보세요. 예, 어르신 여기 행복마을 관리소예요. 아, 예, 어르신 잘 지내시죠? 아, 예, 지난번에 다치셨던 데는 어떠세요? 맞아요. 요즘도 자주 가세요, 병원에? 아, 그래요? 그 상태는 좀 좋아지셨어요? 그래도 뼈 부러진 거 이런 거는 좀 고치셔야지. 괜찮대요. 그 병원에서는 뭐라고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 치료는 계속 통원 치료는 어디로 다니시는 거예요? 전등 교체나 집수리가 필요할 때도 행복마을 관리소가 출동합니다. 전구 교체나 전등 같은 거 갈아드리고 뭐 콘센트, 방충망 그리고 간단한 뭐 부분 도배라든가 뭐 수전, 수도꼭지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간단한 것들은 해결해드리고 있어요. 지영 씨 그 작업 좀 주세요. 뚝딱뚝딱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깜깜했던 화장실이 금세 환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등 갈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밝아졌죠? 아이고, 가네라. 어우, 가네, 훨씬 가네. 기왕 출장 온 김에 집안도 살펴봅니다. 콘센트와 스위치가 낡아서 화재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원터치 이거 하나 이거 요거 하나, 요거 하나짜리. 걸로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더 편하시지. 그러면은 네, 여기에도 그게 네, 맞는 안 거가 쓰시는 것 같으니까. 어르신을 위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스위치로 교체합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봤을 때는 이런 게 안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알고 보니까 너무 이게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항상 조금 더 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생기죠. 이곳은 안산 일동에 있는 공유 부엌. 이곳 냉장고에는 항상 음식이 가득합니다. 음식을 이웃과 나눠 먹고자 하는 나눔의 마음 덕분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남는 음식이나 또 나누고 싶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식자재 모든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누구든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자재 같은 거 다 여기다 넣을 수 있고요. 보통 내가 하나씩 가져가면 이제 뜯는 분들은 또 내가 가져간 만큼 또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많이 넣기도 하시고. 급히 반찬이 필요한 이웃들은 공유 냉장고에서 꺼내 먹기도 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반찬들도 공유 냉장고의 재료들로 만듭니다. 굉장히 자유롭고 좁네요. 자유롭게 뭐 갖다 놓을 수도 있다며요. 집에서 물건 안 문대로 되는 거. 예, 냉장고에 뭐 안 드시는 거 갖다 놓을 수도 있고 필요하면 가져 먹을 수도 있고. 예. 일동시장 상인회에서는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초록 친구가 되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초록 친구는 동네 소외된 그 어르신들,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거동을 잘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또 외롭잖아요. 우리 상인 한 분하고 그 어르신 한 분하고 이렇게 맺어서 그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제 꽃도 하나 이렇게 키울 수 있게 화분 같은 거
화분을 하나 드려가지고 화분으로 그분들이 집에서 뭐 합니까? 이게 꽃도 쳐다보고 물도 주고 이러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조금 더 그 외로움을 덜 느낄 것 같고, 또 우리가 콩나물 시루 이것도 갖다 드려서 콩도 드렸어요. 꽃, 나무, 콩나물과 같은 식물을 매개로 어르신들은 가족처럼 지낼 이웃이 생긴 셈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초록빛 싱그러운 정이 느껴집니다. 하나, 둘, 셋. 어르신들의 생일을 챙기는 것도 주민들의 목. 노래하는 봉사단에서는 매달 생일을 맞는 어르신들에게 축하를 해드립니다. 어르신을 도와드린 것보다도 저희가 더 도움을 받고 가는 거죠. 내 마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부모님한테 못한 걸 그나마 이걸로 좀 대처하려고 그냥 하는 거지. 어르신들 와서 내가 도와드린다 하고 있는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오랫동안 혼자 보냈던 생일. 이웃들 덕분에 하루가 꽉 찬 기분입니다. 예, 혼자서 해 먹어요. 근데 오늘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정말 복을 받아서 여기 와서 이런 대접 받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살면 나는 계속 날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다 하며 삽니다. 너무 행복한데요. 뭐 어디 합창단도 뭐 좋은 데서 불러 초분이 오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주 흠적해요. 안산시 일동에서는 이웃이 직접 이웃을 챙기고 돌보면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지자체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제가 얘기했던 게 바로 저런 모습인데요. 경기 행복 마을관리소 뭐 이런 제도가 있는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한 95개 정도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인력은 한 개 동에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채용이 돼서 급여는 한 200만 원 정도 받아서 95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약 예산은 한 35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비 50%, 또 시군비에서 50%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치안을 주로 이제 담당을 해주고, 또 안심 기가 서비스라든가 뭐 물품 보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운영을 하면서 실제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운영하는 그런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면은 복지 사업의 주체가 좀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국가와 지자체, 뭐 정부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역 주민도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잘만 되면 이것처럼 또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복지 이제 수급 대상자들이 아주 자유롭게 신청을 해야지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정부는 아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틈새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이 그 틈새를 메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박자가 맞아야지 저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이 이렇게 나서서 뭔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거를 좀 제도화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이런 형태로 이제 제도화했는데, 이게 잘 되는 곳은 굉장히 잘 되지만 안 되는 곳은 비슷할 거예요. 다른 없는 곳하고도 굉장히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우리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체와 뭐 제도의 균형. 너무 아름답고 좋죠. 아름다운 건 항상 어렵더라고요. 네, 어렵습니다. 네, 이게 진짜 뭐 저희가 가야 될 길이긴 한데 참 어렵다. 그렇지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가야 될 길이지만 어렵다. 이게 참 저는 이제 와닿는데요. 그럼 사회복지관의 역할은 뭐예요?
그 사회복지관의 핵심 의제 중에 하나가 이 복지생태계 조성입니다. 그래서 현재 핵심 의제 하나는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안녕을 확인하고 이런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지만 또 하나의 의제는 전통적으로 지역사회 공동체를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생태계를 조성하는 일들이라서, 그런데 그것도 불과 이제 몇십 년 전에는 담론으로만 존재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제 저희는 영군대 아파트 안에 있는 기관인데 주민들을 만나보면 저희는 근데 상대적으로 국민기초 수급자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원 세모녀처럼 국민기초 수급자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의 문제는 또 별개인데 사실 이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보면은 행복을 결정하는 많은 요소 중에서 핵심 요소가 좋은 사람들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성원으로 본인이 참여하는 거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수급자, 국민기초 수급자로 아까 낙인 말씀도 하셨지만 국가의 도움을 받지만 나는 당당하게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좋은 지역사회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일방적으로 누구는 도움을 받는 사람, 또 일방적으로는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설정하게 되면 그건 제도적 이야기거든요. 이제 저희는 삶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복지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 우리 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복지 안에 빠지는 함정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사회가 이제 되살아나야 된다는 건 명확한 과업이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복지랑 조화롭게, 아까 이상적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지역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요. 450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복지를 이루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이고, 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도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그 제도의 실행력이 안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예요. 그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이 동지역사회협의체는 민간이 협력해서 위기가구를 발굴을 하고 지역사회를 공동체화하고 또 지역사회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 이것들이 제대로 이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이제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일개 구, 시, 구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4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그나마 그래도 복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새마을회라든가 바르게 살기라든가 이런 분여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을 다 아우르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을 아우르는 그런 기구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이것은 이제 공무원하고 민간하고 협업을 하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되면 지역 공동체도 활성화되고 발전하고 그리고 이런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도 촘촘한 그런 복지의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정 교수님. 이제 시간 다 돼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우리가 좀 고쳐야 된다. 그리고 이 위기 가구라고 할 수 있는 생활 빈곤층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들도 나서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지금 현재 수고를 받고 있는 분들의 숫자가 236만 명입니다. 근데 실제 이분들을 이제 관리하는, 함께 하시는 분들이 3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1인당 한 80명 이상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수를 이제 관리하고 있는 데다가 그게 기초연금 있죠, 장애인 수당 있죠, 뭐 이런 모든 복지 제도가 깔때기처럼 그 그렇죠. 공무원들에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한테 발굴까지 새롭게 해라.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인력을 좀 적정하게 확보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무원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공무원을 재배치하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그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지금 작은 정부를 또 지향을 하고 그리고 또 공무원 수가 굉장히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더 공고히 해서 촘촘히 그 개인 그런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그 위기 가구에 있는 그런 그 가구들을 발굴을 하고 적절한 그런 서비스를 좀 지향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민과 관이 함께 어우러져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이 민간 협업을 통한 그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회는 분명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고 지원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돕지 못한다면 어딘가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그것부터 살피는 것이 복지의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